12월 1일 한국경제 현재와 미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5장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뜻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 용어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의 정확성을 떠나서 어쨌든 최근 굉장히 빠른 기술 진보가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많은 산업의 변화, 그 다음에 기술의 변화, 상품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 변화 방향이란 것은 상당히 융복합이고, 그 다음에 초연결적이고, 이런 애겠죠. 초연결적이고, 초지능이고, 그 다음에 융복합,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기술 변화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두려움도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AI 포비아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술 변화에 따라서 머지않아서 뭔가 하면 로봇가 아니면 인조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괴기스러운 영화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 먼저 그것을 보는 시각을 한 몇 개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기계화와 자동화의 한계에 대한 견해, 거죠. 한계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즉,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 근거로서 한 두 개들을 들겠는데, 기계화와 자동화가 어디까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폴란의 역설과 그 다음에 모라벡의 역설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폴란의 역설, 패러독스, 라면 우리가 반명제라고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알고 있으며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우리의 알에 의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자,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알고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 알고 있는 거 다 설명해봐라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뭔가 하면 사실은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끼리는 다들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라니까 서로 설명도 안 하죠. 안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괴기스러운 AI 인조인간 나오는 그런 영화를 보면 AI 같은 인조인간이 인간에 대해 가지고 인간의 몰라서 물어보는 것들 있죠. 인간의 감정이 뭐냐, 사랑이 뭐냐, 아니면 행복이 뭐냐, 이런 추상적인 용어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것은 사실은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말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것 이상 굉장히 많은 것을 사람들은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우리 알에 의존하지 않고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 빼고 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 속에는 말로 표현 못하는 것들을 다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간에 이야기할 때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때 어른에 대해서 대할 때 특히 우리말은 예를 들어서 존댓말이 있고 사람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잘 또 이야기가 되고, 나름대로 아예 그 규칙으로 뭔가 하면 교과서에 딱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워서 배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에서 많은 그런 규범들이 있죠. 그 규범들이란 것은 글로,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그런 것을 없이는 거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죠. 그러니까 많은 생활이라는 게 인간의 활동이라는 것이 그런 암묵적인 지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폴란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폴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폴란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좀 어려운 말인데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성문화할 수 있는 명시적 지식, 성문화할 수 없는 암묵적 지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법이라 그러면 헌법부터 시작해서 법률이 있죠. 그죠? 체계, 조례까지 쭉 있습니다. 그런 건 있지만 사회 규범은 책으로 안 써져 있죠. 안 써 있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규범에 따라가 사람들이 도덕 규범은 글로 안 써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같은 건 명시적 지식이지만 도덕 규범 같은 경우는 암묵적 지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가서 예술 활동에서는 그런 것의 차이가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피아니스트 그러면 피아니스트는 악보를 보고 연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을 배우죠. 배우는데 악보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명시적인 지식은 악보에 있지만 암묵적인 지식은 연주자의 실력에 따라서 평가가 크게 나눠진다. 실제 악보에 따라서 연주만 한다 그러면 피아니스트보다는 이 전자피아노가 훨씬 연주를 잘할 겁니다. 절대 오류 없이 악보를 그냥 입력해버리면 오류 하나도 없이 연주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이제 그런 기계 연주보다는 뭐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의 연주가 훨씬 더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훨씬 더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CD를 사는 겁니다. 사실은 뭔가 하면 기계를 보고 악보를 연주시킨다 그러면 돈 주고 CD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돈 주고 CD 사는 것은 그 사람 연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연주라는 것은, 누구의 연주라는 것은 악보하고 다른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느냐? 손가락 탄지법. 그러니까 이것도 강약. 그러니까 스타카토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강약, 중간, 그때그때마다 그 탄지법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발판 사용법, 청중의 분위기, 악보 해석법, 신체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연주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CD가 아니고 가서 이제 CD 사는 것보다는 비싼 돈을 주고 연주에 가서 보죠. 연주 가서 듣는데, 듣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신체 움직임, 청중 분위기, 그때의 분위기, 뭐 물론 이제 음향 실수도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음악 연주인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암묵 명시적인 지식이 아니죠. 악보 속에 없는 겁니다. 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미술 작품을 이야기한다. 왜 피카소가 유명하고 왜 고호 작품이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를 하느냐라는 이야기죠.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뭐 이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설명은 하긴 하죠. 하지만 그러나 범인들도 봐가지고 그냥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일반 사람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르게 다 느낌은 받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라는 이야기죠. 잘 모르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암묵적인 지식입니다. 즉 인간의 능력은 성문화된 것,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문화된 프로그램 또는 기계가 인간의 행동과 판단을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자, 자동화 기계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프로그래밍을 코딩을 해가지고 이에 따라 가지고 기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러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면 이렇게 움직이라 라는 지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시를 해줄 수 있을 만큼 모든 걸, 인간들이 하는 모든 것을 그렇게 지시를 만들어 가지고 기계에다가 입력을 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거의 무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뭐 고급 과학 지식이 아니라 인간 간의 이 사회생활을 통해 가지고 얻는, 아니면 예술적인 감각이랄까, 인간의 미묘한 감각, 그런 것은 거의 성문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을 대체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 전자피아노 그러면 악보만 집어넣으면 잘 칩니다. 잘 치는데 그 이상을 어떻게 왜 못 넘어가느냐라는 얘기죠. 분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람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음성을 분석해 가지고 똑같이 뭔가 재생해서 소위 가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AI 가수들이 있죠. AI 가수들이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면 더 고음을 할 수도 있고 더 저음을 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뭔가 포기랄까 뭐 그런 것은 얼마든지 뭐 인간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부르는 인간이 부르는 그 노래소리, 그걸 못 따라간다는 거죠. 감성 자체에서 못 따라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AI가 한계라는 거죠. 인간을 대체하는 것은 어렵고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진보는, 보통 기술 진보라는 것은 AI라든지 기계를 이용하는 것은 성문화된 작업을 대체하는 것이 이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쪽에서 기술 진보, 그런 쪽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면 로봇가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현재 기술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모르죠. 또 언제 또 진짜 획기적인 기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봐가지고 그건 아주 아마득한 일의 이야기다 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동화 아니면 로봇에 대체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적이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나름대로 하나의 빛을 보이는 것이 그 알파고입니다. 자, 알파고가 왜 그래 인기가 있었느냐, 좀 임팩트가 있었느냐. 이 알파고라는 것이 이제 바둑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회사가 좋은 전략을 삼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개발하는 회사인데 어떤 부분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가장 환호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목표를 삼은 것이 바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둑은 절대 인간을 못 이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니까, 자, 이거는 뭔가 하면 개 중에서 인간을 가장 이기기 쉬운, 프로그래밍으로 이기기 쉬운 분야다. 예, 프로그래밍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새로운 테크닉으로 짠 프로그램으로 제일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뭔가 임팩트가 큰 것이 바둑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회사가 바둑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바둑 프로그래밍을 팔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알파고를 만든 회사는 AI 프로그램 회사인데 그게 이제 구글에 매입됐죠. 그래서 지금 구글의 자회사입니다. 구글의 자회사인데 AI 프로그램으로의 능력을 그렇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인간의 가장 뛰어난 바둑왕을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기는 걸 딱 보여줬죠. 그걸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히트를 친 겁니다. 히트를 치면서 그 회사 주가는 폭등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구글 자회사이기 때문에 상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것이 이제 구글 주가로 같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회사는 그가 바둑 프로그램을 판 건 아니라 레퓨테이션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닥터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처방전을 이제 AI 프로그램을 내주는 거.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의사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의사 대체는 아니고 의사들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의사들이 보통 처방을 할 때 내가 깜빡했는데 뭔가 하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니까 훨씬 더 좋은 옵션을 주더라 라는 이야기죠. 모든 의사들이 모든 지식을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AI 프로그램이 더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 선택은 물론 의사지만 의사한테의 자문을 주는 그런 처방 프로그램으로서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등등이라고 있죠. 근데 최근 알파 같은 이 AI 프로그램이 왜 인기냐 그러면 성문화할 수 없는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성문화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결을 했다. 그래서 인기가 있습니다. 이 체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100% 성문화입니다. 모든 수를 다 떠봐가지고 이기는 작점을 계산해냅니다. 그런데 바둑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러죠. 문학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계가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소위 패턴 인식 알고리즘 이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된 것이 아니라 대략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두 개 비교해 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 계속
추천을 해주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수계산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세를 읽어가지고 그 변화 방향을 읽어가는 그런 패턴 인식 알고리즘을 활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가 성문화된 아니면 1 플러스 1의 그런 결과에 따라 가지고 1 플러스 1은 2가 된다는 계산에 따라 가지고 반응한 거하고 완전히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라는 것이 이제 큰 기여죠. 이것이 이제 폴란의 역설에 따라 가지고 폴란의 역설에서 결코 기계가 못 들어온다 라고 했는데 그 일부분을 조금 해결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인기를 얻습니다. 즉 이런 것들이 폴란의 역설을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기본적으로 폴란의 역설에 따라 가지고 기계는 뭔가 자동화라는 것은 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된다. 그렇게 빨리는 힘들다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도 뭔가 하면 지금과 같이 암묵적 지식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결국은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이고 기술이 발전하는 주 방향이 될 겁니다. 주 방향. 기존의 그러니까 명시적 지식에 대해서 자동하는 것은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건 시간 문제고 그 다음에 그건 비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자동화 프로그램, 자동화 기계는 필요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투자 대비 수익이 난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인건비만 높아지면 그런 업무 같은 경우는 100% 다, 뭐 99%는 로봇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아니고 이제 암묵적 지식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것 가지고 어느 조금씩이나마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계지만 그 한계를 깨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인기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요즘에 이제 머신러닝, 뭐 왓슨이랑 딥마인드라는 것이 알파고의 그 알파고 회사의 이 프로그램입니다. 왓슨이라는 것이 아마 의료 프로그램일 겁니다. 의료 프로그램.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이라는 것이 의사는 이제 모든 정보를 보고 처방을 합니다. 그 사람의 문진, 아니면 화학적 검사, 뭐 맥박이라든지 물리적 검사, 여러 검사 결과하고 사람들의 문진을 통해 가지고 이런 병일 것이다 라고 이제 처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처방하는데 이제 보다 많은 정보가 있을수록 더 정확성은 높아지겠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생각해낼 수 있는 병 가지수라는 것이 무지무지 많은 거죠.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로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정보에 따라 가지고 처방되는 병들이 계속 새로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사들이 항상 실시간으로 새로 나온 걸 다 새로운 연구 결과를 다 따라가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실시간으로 뭔가 하면 모든 의학 학술 연구 결과, 임상 결과를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하면 조합해 가지고 정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의사가 뭔가 하면 문진 결과 아니면 여러 검사 결과를 집어넣으면 거기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뭔가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왓슨 프로그램입니다. 왓슨 프로그램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의사의 처방 자체도 이게 뭔가 하면 명시적인 처방은 아닙니다. 왜 명의가 있느냐라는 것은 의사 처방도 뭐 이러면 당연히 이렇고 저러면 이렇고 100% 그런 건 아닌 거죠.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뭔가 하면 거의 뭐 아직도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의사일수록 훨씬 더 명의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다 가장 경험을 많이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이 처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즉, 그 자체가 뭔가 하면 명시적이 아니란 이야기죠. 아직도 인간의 처방, 인간의 의료, 행위가 아니고 의료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처방 같은 것들이 병에 대한 판단 같은 것이 명시적으로 다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암묵적 지식 타입의 프로그래밍이 훨씬 더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고 히트 치고 난다 가지고 이 왓슨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좀 많이 팔렸습니다. 많이 팔려가지고
많은 병원에서 이 프로그램 가지고 처방에 이제 의사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한림대 병원에서도 이게 프로그램을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 병원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이 오진율이 뭐 그러니까 거의 이 성공률이 한 8, 90% 된다 그럽니다. 오진율이 1, 20%밖에 안 된대.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들이 써보니까 오진율이 절반이 넘는다 그래요. 이제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라고 보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고 데이터가 미국 데이터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요.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이 다른 거죠. 체질이 다른 거죠.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는 뭔가 병도 원래 그렇죠. 병도 뭔가 하면 동양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시안들은 당뇨에 취약하다. 뭐 그렇고 뭐 어쨌든 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반응이 많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가면 이제 인종에 따라 가지고 다른 처방이 나오는 프로그램까지 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최초의 프로그램들은 서양 데이터, 서양 사람들 데이터가 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나온 처방 자체는 동양 사람한테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 경험입니다. 경험이고 그런 경험이 추가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걸 또 활용해 가지고 더 프로그램들은 개선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나가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방향입니다. 환경지향, 환경 컨트롤, 키바라는 거인데, 키바는 이게 로봇 이야기입니다. 키바라는 로봇은 아마존 회사가 택배업이라기보다는 창고업입니다. 그러니까 잘 팔릴 물건을 왕창 한 번에 많이 사면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팔릴 물건을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는 사람 근처에 갖다 놓고 주문 들어오면 바로바로 배송해 주는 그런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일단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잘 팔린 물건을 대량 구매해서 많이 가지고 있다가 들어오면 바로 파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제일 큰 문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주문 들어오면 그 배송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키징 하는 거죠. 그 주소를 적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택배 회사에 넘기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 과정을 사람이 했는데 그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더 걸리고 인건비가 많이 드는 과정이죠. 그걸 가지고 이 키바란 로봇을 통해 가지고 자동화를 했습니다. 아마존의 최강점은 그래서 아마존은 택배업이라고 하지 않고 IT 업종이라고 합니다. 왜 IT 업종이냐 그러면 창고 택배업인데 왜 IT 업종이냐 택배를 하진 않지만 그거는 그 키바라는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아마존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쇼핑 패턴을 인식해 가지고 사람들이 잘 쇼핑하고 많이 쇼핑하도록 만드는 그 IT 기술, 소위 AI 기술하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해 가지고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창고에서 낮은 인건비로 자동화된 창고에서 그 물건을 그냥 쉽게 배송해 주는 그걸 통해 가지고 회사가 커지고 세계 최대 회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창고업도 아니고 인터넷 쇼핑몰도 아니고 아니면 뭐 이 택배업도 아닌 거죠. 그래서 IT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이 키바가 이제 그런 로봇이라는 거죠. 아마존 창고에서 물건을 딱 주문이 들어가면 그 물건 있는 데를 찾아가 가지고 물건을 꺼내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박스에 씹어 넣어 가지고 포장하는 데다 딱 갖다 주는 겁니다. 갖다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건 로봇가 키바죠. 그래서 아마존 창고 큰 회사에는 뭔가 하면 막 키바라는 로봇가 뭔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갑니다. 조금 낮은 이 판 같은 이런 이 카트 같은 그런 건데 낮은 카트 같은 건데 걔들이 아래위로 움직여가면서 딱 가가지고 물건 빼내와 가지고 저쪽으로 쌩 가가지고 이쪽에다 물건 딱 내려놓는 그런 작업을 하는 로봇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물건 찾고 그런 것들이 다 AI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컨트롤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모라베게 역설이 있습니다. 모라베게 역설인 것은 인공지능이나 기계는 천문학적 단위의 수를 계산하고 복잡한 수식을 쉽게 풀지만 정작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인식하는 일상의 행위를 제대로 대체하지는 못한다. 즉 인공지능이나 기계는 사람한테 어려운 일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사람에게는 아주 쉬운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거운 것도 기계는 들 수 있죠. 뭐 크레인, 기계죠, 그죠? 크레인이 제일 무거운 걸 젓는 건 크레인입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것을 다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이동 로봇, 이동 장치들이 뭔가 하면 엄청나게 무거운 배 같은 것도 육상으로 다 이동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이런 간단한 이런 계산기, 이게 뭔가 막 엄청나게 뭔가 많은 숫자를 그냥 한순간에 싹 계산해내는 거죠. 그런 거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기계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가장 간단한 거 쉽게 이야기하면 청소. 이게 참 잘 못해요. 청소. 이렇게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첨단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청소 제대로 하는 기계가 제대로 없습니다. 사실 뭐 집집마다 로봇 청소기 한 대씩은 옛날에 산 적도 있었죠. 그래서 뭔가 이제 이 로봇 청소기 사실은 집에 살림하는 사람들이 제일 그 원하는 것이 청소 처리하는 것입니다. 로봇 청소기를 딱 갖다 놔가지고 로봇이 알아가 청소 다 해주면 제일 좋겠다라는 건데 요즘은 로봇 청소기가 한물 갔죠. 가고 대신에 뭔가 하면 이 무선 청소기로 대부분 대체되고 있죠. 그 지가 알아가는 로봇 청소기가 왜 한물 갔느냐. 한때 이제 이 AI 기술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로봇 청소기를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써보니까 전혀 유용하지가 않더라라는 이야기죠.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진짜 청소한다고 몇 시간 돌아다니는데 곳곳에 보면 구석구석에 제대로 청소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청소할 때는 사람이 집을 비워야 되죠. 그러니까 전업주부가 있는 집은 로봇 청소기 못 쓴다 그래요. 그냥 그 출근할 경우에는 이제 출근할 때 틀어놓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몇 시간 동안 지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청소를 하는 거죠. 뭐 하는 걸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 그래요. 똑같은 데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이죠. 사람 보면 후다닥 청소를 할 건데 가정에서 청소는 힘들지만 이 청소는 힘들지만 기술 수준이 낮은 작업으로 분류되어 있죠. 그렇지만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청소 로봇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하면 눈으로 봐가지고 여기 가지고 이게 더럽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거기다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가 청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석구석에 더러운 부분은 국가에 손 걸레 집어넣어 가지고 아니면 청소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청소를 해내죠. 근데 기계를 보고 하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일단 인식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직도 인식이. 이게 밖에 딱 앞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앞에 있는 것이 쓰레기인지 쓰레기가 아닌지 내가 청소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그런 걸 인식하는 건 거의 힘듭니다. 이 로봇 청소기 같은 거 가지고 그런 걸 인식해가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을 수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자동차도 소위 뭐 자율주행된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는 뭔가 하면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첫 번째는 인식입니다. 앞에 길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차선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차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을 인식하는 아니면 사람까지도 인식을 해야 되겠죠. 교통사고를 막으려고 그러면 비상스탑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인식이 아직도 굉장히 완벽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테슬라 차가 한 2년 전에 큰 사고를 한번 냈는데 큰 사고를 어떤 사고를 냈냐 그러면 그 사고 나가 거의 사람이 그때 죽었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 차 가다가 뭔가 하면 옆에 차를 인식을 못했는데 인식을 못한 이유가 옆에 차에 큰 트럭에 옆면이 페인트가 칠해 있었는데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던 거죠. 그걸 보고 가지고 이 차는 뭔가 하면 하늘로 인식했던 겁니다. 차 벽에 그러니까 평평한 트레일러 큰 트레일러에 하늘색으로 칠해놨으니까 칠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스카이블루로 칠해놨는데 그걸 이제 하늘로 인식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직도 뭔가 하면 구멍이 있는 겁니다. 기계라는 것은 완벽한 인식이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기 같은 게 물론 아주 비싼 돈을 들이면 뭔가 뭐 어느 정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청소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소위 몇 천만 원, 몇억 대를 들인다 그러면 지금보다 나은 청소기를 만들어 드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 집에 가정 청소기용으로 그렇게 돈을 들일 사람은 없는 거죠. 우리가 쓸 수 있는, 물론 옛날보다 많이 비싸졌죠. 요즘은 청소기 한 대 가지고 100만 원씩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 돈, 200만 원 준다고 해도 200만 원짜리 청소기를 만든다고 그래도 우리가 소위 사람이 하는 비슷한 정도 청소할 수 있는 청소기를 못 만들어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왜 못하느냐? 왜 못하느냐 그러면 못하는 이유는 이 자동화 기계화는 아주 어려운 창의적인 업무뿐 아니라 인간에게 아주 쉽지만 비정형적인 업무는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는 비정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동화 기계가 쉬운 것은 보통 정형적인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정형적인 반복적인. 똑같은 일은 굉장히 자동화 쉽습니다. 똑같은 일 시키는 거는. 그러나 청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정형적인 업무인 거죠. 쓰레기가 어디 있을지 모르고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런 거는 거기 따라 가지고 반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는 대처가 잘 안 되더라. 좋은 청소기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일 같은 경우는 기계들이 잘하는데 이런 어떻게 봐가지고 가장 낮은 기술의 일 같은 경우는 기계가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냐? 비정형적이기 때문에. 즉, 이 두 모라벡 역설하고 폴라디 역설을 본다 그러면 기술 발전이나 AI 도입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데에서는 상당히 한계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들은 상당히 많이 있긴 있습니다. 자동화되는 일자리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나 되게 굉장히 힘든 것도 여전히 많을 것이다. 제일 쉬운 거 사실 청소부입니다. 청소부. 그러니까 가정청소부가 아니라 도시청소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청소부도 도시청소부도 옛날보다는 이제 많은 기계를 이용하게 됩니다. 청소하는 이제 자동차를 이용해 가지고 길을 다 청소를 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마무리는 뭔가 사람 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옛날보다는 훨씬 더 사람을 줄여가면서 더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기계들이 도입이 되지만 결국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뉴욕 같은 도시를 봐도 여전히 많은 청소부가 필요하고 청소부의 월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게 이제 왜? 3D 업종이기 때문에. 3D 업종이기 때문에 낮은 기술에 비해 가지고 그 다음 3D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니까 그만큼 월급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여전히 끝까지 유지 가능한 자리다. 단순 반복적인 일자리는 쉽게 없어질 겁니다. 단순 반복적인 일자리는 쉽게 없어진다. 이거는 자동화가 쉽습니다. 뭐 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비용 문제고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면 많이 드는 수수대로 자동화될 겁니다. 암묵적 지식을 활용하거나 비정형적인 업무의 일자리는 없어질 가능성이 낮다. 암묵적 지식의 활용이란 것은 아까 예를 들은 같이 뭐 예술가들, 예술. 물론 이제 AI를 보고 요즘에 작곡을 시키고 소설을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게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흉내는 내죠. 흉내는 내지만 창작은 못하는 겁니다. 창작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암묵적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나 아니면 비정형적인 업무 일자리, 청소 같은 그런 비정형적인 업무 이런 것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또한 폴라디 역설이나 모라벡 역설을 조금이나마 극복하는 기술이 가장 각광을 받을 겁니다. AI 기술이란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AI 이전의 자동화 기술은 단순 1+1의 기술인 것이고 AI는 1+1이 아니고 뭔가 하면 그 전체 뭐 나름대로 뭔가 하면 주관적인 판단을 해주는 그런 기술인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뭐 확률이라든지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계속하는 거죠. 계속하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피드백을 해 가지고 정확도를 높이는 이제 그런 식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기술이 가장 각광을 받을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자동화와 그 다음에 일자리 감소의 방향입니다. 어떤 쪽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어떤 쪽이 자동화될 것이냐.
그 다음에 자동화가 가장 늦게 될 거, 일자리가 가장 끝까지 남아있을 것이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방향 쪽이 가장 각광을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혁신을 이끌어가는 기술에 대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앞에서 우리가 슈밥이 10대 기술을 이야기했습니다. 슈밥의 책에 보면 10가지 기술을 이야기했어. AI, 빅데이터, IoT, 로봇공학, 3D 프린팅, 자율연창,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한 10가지 기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슈밥은 이게 이제 소위 4차 혁명을 이끌어가는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우열이 가려집니다. 가려져가지고, 이 중에서, 주로 이제 이 중에서 뜨는데, 여전히 뭔가 하면 변화를 이끌어가는 기술이다, 주 방향이다 라는 것을 따져본다 그러면 한 3개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나의 주관적인 판단인데, 이 IoT하고 빅데이터하고 AI 이 3개입니다. IoT, 빅데이터, AI. 그리고 이 3개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베이스입니다. 자, 전체를 이야기하면 IoT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데이터,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AI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뭔가를 해결해 주는 거죠. 이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IoT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죠.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해서 사람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센서죠. 센서인데 이게 뭔가 하면 센서에서 발생된 정보를 인터넷에 연결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센서인데 센서가 측정한 정보가 데이터죠. 뭐 온도가 될 수 있고 사람의 반응이 될 수 있고 글자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정보를 인터넷으로 전송해서 인터넷에서의 정보를 활용해서 이에 따라 가지고 자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제어를 시키는 그런 것을 IoT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제어까지는 사실은 포함 안 되더라도 일단 IoT라는 것은 사물 인터넷, 이 센스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IoT라고 이야기합니다. 센스가. 그러면 센스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온도, 습도, 열, 가스, 조도, 초음파 센서, 레이더, 위치, GPS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있는 거, 모션, 뭐 영상 센서, 진동, 카메라, 여기 있는 카메라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카메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 말하고 있는 마이크, 키보드,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이 다 센서입니다. 여기서 다 정보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뭐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지고 뭐 물건을 찾아봤다. 그러면 그 찾은 기록이 구글에서 찾아봤다 그러면 구글 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럼 구글 회사에서 뭔가 아마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타이핑 친 사람이 정보가 있다 그러면 뭐 20대 남자는 지금 이 시간대는 이런 걸 타이핑했구나 라는 식으로 정보가 들어갑니다. 물론 개인정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패턴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치다 보면 그 다음에 글자 한자만 치면 뒤에 단어가 다 나오죠. 이것들이 일종의 뭔가 하면 AI 기술입니다. 근데 처음에 뭔가 하면 그렇게 반응을 해주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추천해주는 그 과정에서 제일 처음 시작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단어를 친 거죠. 많은 사람이 타이핑을 했는 겁니다. 했기 때문에 타이핑을 했는 그 정보가 사실은 키보드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글 서버에 들어간 거죠. 들어갔으면 거기서 이제 그 나름대로 정리돼 가지고 나름대로 컨트롤 돼 가지고 다음 사람이 치면 한자 치면 그 다음은 두세 자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런 처음의 정보 제공하는 것 그거 자체가 사실은 IoT입니다. IoT. 키보드도 마찬가지고 뭐 가정에서 많이 쓰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냉장고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요즘 냉장고도 IoT로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집 밖에서 냉장고를 컨트롤할 수 있다. 온도를 컨트롤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집의 뭐 전기를 컨트롤해 가지고 밥솥에 불을 넣을 수 있다. 아니면 난방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IoT로 연결된 겁니다. 즉, thing과 인터넷에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인터넷 of thing입니다. 물건,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 그래서 IoT. 이니셜 세 개를 따가지고 우리가 IoT. 또는 이걸 우리말로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번역합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에 연결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선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유선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나 NFC나 뭐 여러 종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삼성페이를 쓴다. 그렇다 그러면 그건 NFC를 쓰는 겁니다. NFC를 쓰는 것이고, 뭐 와이파이는 많이 쓸 것이고, 블루투스 스피커 쓸 때 많이 쓰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연결됩니다. 실제 이제 이걸 활용한 그 IoT를 활용한 것, 그러니까 IoT를 활용이라는 것은 IoT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뭐 이 빅데이터를 운영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AI 프로그램에 집어넣어 가지고 소비자들이 아니면 고객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전체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그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것이 실시간 버스 위치 정보. 그죠? 버스 터미널에 가면 버스 정류장에 가면 몇 번 버스 몇 분 뒤에 온다라는 것이 있죠. 이게 다 그거죠. 그러니까 버스에 GPS가 붙어가지고 모든 버스에, 노선버스에 GPS가 붙어가지고 어디 있는 위치가 IoT를 통해 가지고 소위 정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뭔가 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현재 위치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시간, 그런 걸 계산해 가지고 몇 분 뒤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주는 겁니다. 뭐 실시간 교통 정보, 네이버, 다음, 카카오, 도로공사 같은 데서 보면 실시간 교통 정보 해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길은 빨간색, 초록색, 뭐 원활, 소통, 뭐 아니면 막힘, 뭐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정보를 활용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개별 차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이 정보는 나오던 것은 대부분 이제 기본 정보는 도로공사 정보입니다. 도로공사가 뭔가 하면 카메라 CCTV를 굉장히 이제 도로마다 촘촘히 깔아놓죠. 깔아가지고 통행되는 차 수를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 카메라 가지고 들어오는 이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가지고 통과하는 차의 속도와 그 다음에 대수를 카운트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많으면 뭐 길이 막힌다, 적으면 길이 원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여러 프로그램을 해서 주는 거죠. 뭐 스마트폰에서 하루 걸을 수 있는 측정 이 만복의 앱, 스마트 밴드,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있는 도서관 출입 시스템, 그 다음에 스마트 출석 시스템, 강의실에서 자동적으로 출석이 체크가 되죠. 이런 것들이 맨 그겁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하고 연결돼 가지고 자동으로 체크되는 겁니다. 아니면 스마트홈, 가정에서의 가스, 전기 제어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사물 인터넷의 바탕으로 바로 빅데이터와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실제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그러니까 가정에 아니면 사회에 뭐 학교에 굉장히 많이 지금 벌써 이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많이 도입되고 있죠. 자, 그것의 제일 큰 바탕이 IoT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제 중간 과정이죠.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가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대부분 IoT나 인터넷에서 발생된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IoT에서 발생했다고 보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키보드로 치는 거, 마우스로 클릭했던 거, 이런 정보들이죠. 이런 정보. 그 다음에 뭐 인터넷에 뭔가 하면 이제 뭐 카페에 올렸던 거, 뭐 블로그에 올렸던 거, 뭐 영상 정보, 이런 것들도 다 검색해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죠. 그런 게 데이터고.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데이터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경제학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주로 많이 다룹니다.
다루는데, 경제는 사실은 쉽게 수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다루고, 그래서 경제를 다룰 때는 가능한 한 많은 부분에서 수치화합니다. 수치화를 해야지 판단을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처방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치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에서의 수치화라고 이야기하면, 뭐 쉽게 이야기하면 가격 정보, 아니면 수량 정보, 그 다음 그걸 합쳐가지고 한 나라에 대해 가지고는 GDP라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가격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물가를 만들어냅니다. 물가도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수출 물가, 수입 물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물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물가 수준이 어떤지, 그 다음에 GDP를 통해 가지고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판단과 그 다음에 처방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제 소위 고전적인 데이터입니다. 기존의 고전적인 데이터. 정형적인 수치 자료 중심의 데이터고, 주로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런 분석을 많이 하는데, 뭐 그 데이터가 뭐 요즘에는 저장 장치가 아니라 인터넷에 다 있죠. 뭐 우리나라 데이터는 통계청이나 아니면 한국은행 가면 다 있습니다.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에 있고, 아니면 저장 장치에 있고, 데이터베이스로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여러 통계 프로그램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정책 처방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 계량경제학 같은 걸 배우면 이제 한 번씩 이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계량경제학 같은 데서 뭐 이뷰스나 뭐 여러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사회과학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SPSS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하죠. 그게 이제 기존 통계적인 분석,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빅데이터는 그런 정형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데이터죠. 그래서 광범위한 데이터라는 것이 일단 특징은 비정형적이다. 정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GDP라 그러면 데이터의 주기라는 것은 나라마다 분기별로 있습니다. 분기별 또는 연별. 물가 데이터라는 것은 대부분 나라마다 뭔가 하면 이 월 데이터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단위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 단위도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 춘천 지역, 지자체별로 분석하니까. 뭐 아니면 뭐 실업률 데이터도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월간, 아니면 뭐 그 연간, 분기별, 아니면 지역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건 정형적이죠. 주기와 그 다음에 지역이 아주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는 대부분 비정형이라는 거죠. 비정형이라는 것은 주기도 없고, 그 다음에 지역이 명시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런 거죠. 그래서 비정형적인 데이터고, 문자 데이터도 있지만 영상 데이터도 있고 위치 데이터도 있습니다. 위치라는 것은 GPS죠. 이 GPS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의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쇼핑 패턴을 분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데 가게를 열어라 그런 자문을 해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것도 해주죠. 그죠? 그 다음에 영상 데이터, 이거는 CCTV에서의 데이터죠. 그걸 가지고 뭐 완전히 뭐 범인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지명수배 된 사람을 찾아내는 기능도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국민들의 감시 차원에서 이걸 너무 활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하죠. 뭐 이런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죠. 그죠? 그런 데이터고, 그런 데이터를 이제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저장 장치, 하드 드라이브에다 저장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클라우딩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데다가 저장하게 되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 비정형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그 분석 방법 가지고는, 이런 툴 가지고는 이 분석이 안 됩니다. 이런 툴은 대부분 정형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또 다른 이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해가지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의 패턴을 나름대로 낸다든지, 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이제 가공된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이제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IoT에서 나온 정보를 IoT에서 정보가 수집되고 그 수집된 정보가 바로 빅데이터고 그럼 그 빅데이터를 AI 프로그램이 활용합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 활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인간이 지능을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모방, 자기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정보기술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뭔가 하면 정형적인 이 알고리즘을 벗어나서 비정형적인 알고리즘까지 이제 그 분석 아니면 처방 범위를 넓힌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인공지능은 게임, 바둑 등의 분야에 사용되는 정도였지만 실생활에 응용되기 시작하면서 지능형 로봇 등 활동 분야가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처리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무게가, 기존 기술적인, 그러니까 그 고전적인 그런 기계 자동화 시스템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게가 뭐 50kg 이상 됐다. 그러면 뭔가 하면 여기서 스위치가 켜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온다, 간다, 아니면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반응한 그런 그 조건 반응이었죠. 조건 반응이었는데 AI를 쓴다는 것은 그런 조건 반응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어떤 때는 10km만 돼도 반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30km 돼가 반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50km 넘어서 반응하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 반응할 수 있는 그것도 그 경우에 여러 경우를 복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AI 인공지능입니다. 신경망, 퍼지 이론, 패턴 인식, 전문가 시스템, 자연의 인식, 이미지 처리, 컴퓨터 시각, 로봇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이제 이 인공지능의 이 분야가 인공지능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아직도 이 분야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성장이라기보다는 여전히 크고 있는 그러니까 성숙은 아직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론들이 들어죠. 많은 이론들이 들었는데 뭐 어느 한쪽에서 뚜렷하게 딱 이걸 배우면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이 나온다. 이런 식까지 아직 나올 만큼 성숙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 성숙이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잘 모른다라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할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알아야 될 게 많고 연구해야 될 게 많고 그 다음에 얼마나 지금 현재 해결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금씩 이걸 이용해가지고 조금씩 뭔가 하나씩 이제 발전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하면 이제 가장 사람들한테 어필을 시켜 있는 것이 바둑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죠. 바둑 프로그램은 딱 이거죠. 패턴 인식입니다. 패턴 인식. 그래픽 카드를 통해 가지고 바둑판 전체를 사진을 찍어 가지고 패턴 인식한 거죠. 까만색, 흰색. 이 형세를 소위 말해서 기사들은 형세 판단이라고 하죠. 그죠? 형세 판단을 통해 가지고 착지점을 찾아내는 그런 거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뭔가 수를 읽는 것보다 수를 읽으려고 그러면 그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뭔가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많지만 가장 빼대가 되는 것은 현재 발전 방향에 가장 빼대가 되는 것은 이 세 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활용해 가지고 그것을 로봇 분야에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인체에 관련돼가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분야에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뭐랄까 새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방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한 가지 더 하면, 부가 설명을 하면, 이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왜 AI냐라고 하면, AI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계학습을 한다. 사람이 학습해가지고 기계 보고 이러면 이렇게 반응하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계속 학습하면서 그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행동을 계속 업데이트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계학습이라고 합니다. 기계가 사람처럼 학습하는 것을 말하는데 AI의 한 갈래로 빅데이터에서 한 단계 발전된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한국어로는 기계학습이라고 하는데 이 머신러닝은 컴퓨터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컴퓨터 알고리즘 기반으로 학습시킨 뒤에 먼저 컴퓨터를 알고리즘 기반으로 뭐 그 알고리즘은 기존 현존하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 알고리즘을 짰겠죠. 짜가지고 이걸 학습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해 가지고 결과를 예측하도록 하는 거죠. 컴퓨터는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앞으로의 행동이나 가능성 등을 판단한다. 그 이야기는 처음에 이제 이만큼의 데이터 가지고 이런 행동을 나오는데 그 다음에 데이터가 계속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가 계속 추가됩니다. 추가되면 다시 뭔가 하면 내 행동을 다시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이 바뀔 수 있고 들어오는 데이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동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 하는 것을 계속 데이터 들어오는 것. 데이터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기계 AI 프로그램이 IoT를 통해 가지고 정보가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뭔가 처방을 했는 그러니까 고객한테 뭔가 서비스를 해준 그 결과의 데이터입니다. 그럼 그 결과의 데이터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신러닝 기술은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일수록 유용한데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머신러닝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자 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그냥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바뀝니다. 사람들의 치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에 따라 가지고 그 패턴 변함에 따라 가지고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자 치면 뭐 이런 글자가 나오던데 좀 있다가 이제 며칠 지나가 보면 한자 치면 다른 글자가 나오는 거죠. 그만큼 그 사이 동안에 머신러닝을 했는 겁니다. 새롭게 사람들이 많이 타이핑 치는 글자가 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순서가 바뀌는 거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스팸 메일 분류 서비스. 그렇죠. 스팸 메일 분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머신러닝입니다. 또는 사진 인식이나 검색 등에서 사용되고 있죠. 뭐 구글 포토 같은 걸 보면 구글에다가 뭔가 하면 구글 포토에다 사진 올리면 지가 그 사진을 인식해 가지고 그걸 사람별로 아니면 날짜별로 날짜는 쉽지만 그 다음에 장소별로 분류합니다. 사람별로 분류한 것은 거기 있는 얼굴을 인식해 가지고 같은 얼굴로 해 가지고 딱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장소 인식 같은 경우에는 장소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데이터 구글이 가지고 있던 여러 사진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아 여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부산이었다. 부산의 뭐 예를 들어 해운대 장면이었구나. 그러면 내가 만약에 부산 해운대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그거 올리면 구글에서 자동으로 여기는 부산 해운대 이렇게 글자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글의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올라오는 정보들이죠. 사진을 주제별로 자동 분류, 뭐 장소별로 자동 분류, 뭐 웃는 사진은 또 웃는 사진으로 분류하고, 우는 사진은 우는 사진으로 분류하고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 거죠. 파일명이 아닌 사진의 특성으로 남자, 여자, 아기, 강아지, 장소, 뭐 아니면 행사 등으로도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소위 IoT,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통한 AI 기술이 활용된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현재 산업기술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족일지 모르지만 한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처음에는 혼돈이 많았습니다. 혼돈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이제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 이게 2010년 정도에 독일에서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인더스트리 4.0. 그래서 그 용어하고 상당히 혼돈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 뭐, 이 용어와 저 용어의 비교라기보다는 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상당히 지금 현재 가는 방향에 대해서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이 사실 세계적으로 제조업에서 최강국입니다. 자동차 압도적인 강국이죠. 뭐
뭐 전 세계 비싼 자동차는 다 독일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판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자동차지만 그 외에 뭔가 하면 아주 높은 기술의 기계, 많은 기계들은 독일에서 나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다 독일에서 수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조 기술에서는 뭐 세계 최강국이 누구냐 그러면 독일 아니면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를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독일마저도 기술 강국에 대한 위기감을 많이 느꼈다는 이야기죠. 언제 느꼈냐? 2000년대 처음 들어와가지고 독일이 굉장히 기술 강국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자, 우리도 기술의 우위가 곧 추월된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위기감을 어디서 느끼냐 그러면 제일 강한 자동차 산업에서 느꼈는데 도요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월하고 있었죠. 추월해 오는 걸 보니까 야 이거 머지않아가지고 도요타한테 독일 자동차가 추월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위기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느껴가지고 그때 이제 뭔가 우리가 그 추월을 뿌리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나온 것이 CI입니다. 컴퓨터 인티그레이티드 매니팩처링.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경쟁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공장의 무인화를 시도했습니다. 자, 이게 방향은 이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만한데, 그럼 도요타는 왜 그렇게 세계적인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도요타의 소위 기술 우위는 일본말로 게이센이라고 그러나? 개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계량 또는 개선. 그러니까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 라인과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모든 제조 과정이 굉장히 인테그레이트 됩니다. 서로 굉장히 뭔가 화합해가지고 융합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합니다. 하면서 생산 과정에서 항상 뭔가 하면 개선 의견을 냅니다. 개선 의견 내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가지고 개선 의견이 나와가지고 뭔가 하면 받아들일 의견은 즉각적으로 그게 뭔가 하면 자동차 제조 과정 아니면 설계에 반영합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두뇌가 모여가지고 일부 기술자가 아니라 생산 공정에 있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씩 개선을 해가지고 그렇게 뭔가 지금 현재 특성을 가지는 그런 일본 자동차, 도요타 자동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짜 일본 자동차는 장고장이 없고 뭐 모든 부분이 말끔하고 깨끗하고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왜 그래 되냐 그러면 그런 이제 그 계속적인 개선 때문인 거죠. 이제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도저히 이제 독일이 우리가 추월당할 것이다 라는 위기감을 느껴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그때 내세운 방향은 경쟁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활용한 무인 공장을 시도했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한 무인 공장. 자, 점점 세계는 자동화되고 있다. 그럼 자동화 쪽에서 우리가 먼저 선점하자. 결국은 조립 공장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줄이자. 자동화를 하자. 자동화를 하게 되면 인건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품질을 균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게 되면 그래도 좀 품질이 들쑥날쑥하죠. 그러나 기계가 하게 되면 품질이 뭐 좋냐 나쁘냐보다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완전 자동화를 시도를 해봤는데 시도를 해보니까 무인화 과정 설비 투자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더라는 겁니다. 무인화. 사람이 완전 무인 공장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비용이 감당 못할 정도 수준이 되더라. 인건비, 그 비싼 독일의 인건비보다도 훨씬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또한 당연히 근로자들은 반대하죠.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근로자들도 반대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훨씬 더 많이 들고, 그래서 한동안 무인화 공장을 시도해 봤는데, 결국은 이게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라백, 아니면 뭐, 모라백 역설 같은 걸 이야기했지만, 무인화, 완전 사람이 없는 그런 공장이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지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고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미 독일에서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독일에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한번 무인화는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 해가지고 실패하고 난 뒤에 한 방향이 인더스트리 4.0입니다. 소위 말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지향하는 방향이죠. 스마트 팩토리. 2010년부터 제조업 경쟁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해서 생산 효율이 높은 스마트 팩토리를 실현을 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실현했죠. 이 스마트 팩토리는 무인 공장이 아니라 IoT를 활용해서 자동화 정도를 높인 공장입니다. 자동화 정도를 높여가지고 공장 내외 생산 설비나 제품, 사람이, 그러니까 제조 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IoT로 상호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제품에 대한 수요, 근로자, 생산 설비에 따라서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전히 있다. 무인이 아니고 사람이 있는데 이제 생산 라인하고 사람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어떤 라인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이 더 일을 빨리 하면 여기는 속도가 좀 더 빠른 겁니다. 빠르고 또 일이 좀 늦은 사람은 속도가 좀 느린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주문에 따라 가지고 물건이 다르면 그때마다 뭔가 하면 다른 물건이 나오면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뭔가 하면 이 부품이 또 다른 부품이 공급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과 근로자와 생산 라인과 그 다음에 전체 이제 뭐 주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배송까지 전체 과정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으로 연결돼 가지고 관리되는 그런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공장을 돌리기 위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장의 부품 공용화, 표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공장의 제일 큰 특징은 또 하나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공장은 많은 물건을 한 공장에서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단가가 쌉니다. 싼데 이제 그거는 그런 물건은 제한되는 거죠. 제한되는데 이제 수요는 다품종 소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종류가 다르더라도 근로자가 똑같은 일을 예를 들어 가지고 나사를 쪼은데 뭔가 그냥 나사 쪼은 일을 계속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이런 나사 저런 나사 아니면 이 물건 저 물건 나사만 계속 쪼는 거죠. 어떤 물건이냐 그거는 수요에 따라 가지고 물건 내한테 오는 물건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앞에 바로 모니터에서 이 물건은 이 부분에서 어떤 나사를 쪼아라 이렇게 물건이 계속 부품들이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런 공장이 이제 인더스트리 4.0 또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부품 공용화,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물건마다 부품이 다르다 그러면 부품을 준비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너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거기 따라 가지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공장하고의 호환성에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은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가 성공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독일 전체적으로 부품 공용화 표준화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완전 자동화는 되기는 굉장히 힘들다. 무인화는 굉장히 힘들다. 공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지금 공장에 가는 방향은 무인화는 안 되지만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가게 된다. 그것이 이제 점점 사람들이 원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 거기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대응해 줄 수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셈이죠. 자, 이게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또한 요즘에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예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조업이 서비스업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융합이라는 것이 이제 기술의 융합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도 융합이 되고 있다. 제조업은 제조업만 하고 서비스업은 서비스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융합해가지고 같이 하게 됐다. 제일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것이 GE입니다. GE. 제네럴 일렉트로닉스. GE.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제일 오래된 회사입니다. 100년 이상 된 회사인데 10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 업종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지금 제일 유명한 것은 자동차 엔진으로 제일 유명합니다.
뭐 전자제품을 여러분들의 이 메이크를 본 게 몇 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비중은 적고 제일 큰 건 자동차 엔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아니라 비행기 엔진입니다. 비행기 엔진. 비행기는 뭐 보잉이든 여러 회사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전투기도 여러 회사에서 만드는데 들어가는 엔진 만드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한 두세 개밖에 안 됩니다. 그 양대 회사가 이 GE하고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뭐 위트니 무슨 회사가 있습니다. 그 두 회사가 주로 비행기 엔진을 만듭니다. 이 GE는 제조업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세계 최대 항공기 엔진 제조 회사인데 엔진 소재의 개량, 연소 효율 개선, 부품 교환, 수리 등을 위해 가지고 엔진에 수백 개의 IoT 센서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태를 봐가지고 뭔가 필요하면 이제 뭐 그 부품을 갈고 하는 거죠. 또한 이 목적을 위해 가지고 IoT 센서에서의 정보와 더불어 운항하는 비행기 전체의 데이터를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현 상태를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용할 때 상태까지도 계속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뭔가 이 엔진이 24시간 내내 상태가 뭔가 하면 계속적으로 GE 회사에 돌아갑니다. IoT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 정보가 GE 회사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그 비행기가 하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활주로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창고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정보가 있으면 그게 뭔가 하면 비행기가 항로에 따라 가지고 엔진을 기름을 얼마나 쓰는지 그런 정보까지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에 따라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항공기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조정 방법, 항로, 시간 이런 것까지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항공사의 연료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줘 가지고 GE가 컨설팅업을 함으로써 수입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회사로서는 항공사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 제일 많은 비용이 사실 기름값입니다. 기름값. 비행기 연료값이죠. 항공료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걸 가장 싸게,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 해주는 것이 이제 이 회사가 해주는 거죠. 엔진의 상태를 봐가지고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비행기를 조종사가 처음에 운항할 때도 이륙할 때도 어떤 속도로 어떤 각도로 어떻게 해라. 그것도 뭔가 하면 이 공항마다 다 다르죠. 공항마다 현재 기상 상태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항공기 연료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 컨설팅으로 인해 가지고 항공사마다 연료 비용이 한 20, 3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활용은 조정 방법 제공뿐 아니라 비행 스케줄도 제공하고 또한 GE의 생산품인 발전용 터빈, 의료기기, 철도 등에서도 동일한 소프트웨어로 운영 효율 개선 및 최적화 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엔진 제조업체가 엔진만 제조, 비행 항공기 엔진만 제조한 것이 아니라 그 엔진 사용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 항로에 대한 컨설팅도 같이 하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뭐 더 이쪽 컨설팅 분야에서 돈을 더 벌게 된 거죠. 즉 이게 제조업이 서비스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걸 보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이 조선사죠. 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배 엔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똑같이 현대중공업에서도 이제 이 컨설팅을 하려고 지금 이제 여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은 했습니다. 뭐 이 비슷한 이런 서비스까지도 같이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기술의 융복합 아니면 사업의 융복합 이 이제 지금 나가고 있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기술 변화의 방향입니다.